그럼 이제 오늘의 좀 본격적인 주제인 이제 기후를 알았으면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중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주 예전 지구가 탄생했던 초창기부터 산업화 시점도 있었고요. 또 최근 특히 오늘도 높았다고 하죠. 이런 거를 한 좀 저희가 시대별로 한번 짚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구의 초창기 또는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 할 때 예전에 그 공룡이 살던 시대를 또 얘기를 하죠. 그때 그런 시대 때는 좀 기후가 어땠는지 물론 정확하게 그때에 저희가 있었진 않지만 그래도 추측은 하죠. 예, 이랬을 거다. 그럼 좀 그 고대의 기후는 어땠는지 저희 혹시 작가님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뭐 옛날 기후? 옛날 기후를 이제 이르는 용어가 고기후, 옛 고자를 써서 옛날 기후. 그래서 고기후만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계시고요. 고기후학이라고 학문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 이제 그 평균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어느 학교에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갔느냐면 4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42만 년 전. 그랬더니 그게 초등학교였는데 어떤 6학년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작가님 그 온도계는 언제 발명이 됐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는 그게 16세기인가 그때 발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딱 하는 말이, 그러면 40만 년 전에 온도가 저랬던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느 강연에 가도 어른들한테서는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린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40만 년 전에 온도계가 있을 리가 만무한데 그때의 온도가,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어땠는지 어떻게 알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나오는 단어가 온실가스잖아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인데, 그 그래프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느냐면 4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온의 추이와 그 위에는 이산화탄소 양의 추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무 똑똑하다. 일단 칭찬을 해주고,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뭘 이용하느냐면 빙하를 이용해요. 얼음.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아주 오래 전부터 눈이 내려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눌려서 만들어진 얼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얼음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눈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위에서 눌리면 그 눈 사이사이에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그 꽉꽉 눌려서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남극이나 북극이나 또는 그 만년 빙하가 있는 곳에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당연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가장 최근 얼음이겠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오래전 옛날 이제 얼음이 될 거예요. 그 얼음을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밑으로 파 내려가서 기둥을 하나 뚝 뽑아요. 이거를 이제 아이스코어, 그래서 얼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밑에 있는 것은 최근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10,000년 전, 50,000년 전, 100,000년 전 이렇게 오래 전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잘라요. 이렇게 잘라.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고기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때의 그 얼음층이 지금으로부터 몇만 년 전 것인지를 추측을 하고 실험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동위원소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걔를 이제 만약에 해서 딱 녹이면 그 안에 들어있던 기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기포야말로 뭐가 되겠어요? 타임머신인 거죠. 그 당시 때의 공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그 공기 안에 산소의 농도가 어떤지, 이산화탄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들의 농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그 빙하에 다양한 꽃가루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꽃가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꽃가루를 하나하나 다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이제 동정한다 그래요. 동정을 할 수가 있고, 요즘 과학자들은 그 꽃가루가 어떤 종의 꽃가루인지, 이게 열대 기후에 사는 것인지 온대 기후에 사는 것인지 이걸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리저리 이제 맞추어서 연구하는 분야를 고기후학이라 그러고, 그 고기후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그렇게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을 하셔서 4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온의 추이와 이산화탄소의 추이를 알아낸 거죠. 그랬더니 이 두 개가 모양이 아주 비슷하더라. 그래서 온실가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양과 그다음에 지구의 기온, 그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니까 땅 온도가 1도 올라간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온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 현대 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 최근 150년간 온도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급격하게 올라간 것과 이산화탄소의 양이 아주 그 밀접한 비례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옛날부터 온실가스와 기온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를 알고, 그다음에 예전에도 사실은 그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후 변화의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할 때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변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150년 사이에 있었던 급격한 기온의 변화는 말 그대로 급격해. 너무 급해서 이 어떤 생명체도 거기에 이제 그 적응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42만 년 전보다 더 앞에는요, 사실은 기온이 지금보다 더 더웠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온실가스가 꼭 필요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지금 이 방 안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 0.03%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아주 적은 양이죠. 근데 이거 없으면 우리 얼어 죽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 온실가스 같은 것들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더웠던 때도 있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탄소의 양이 더 많았을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는 이유는 그런 변화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대답이 됐을까요? 네, 그게 신기하네요. 특히 아까 그 얼음층에 그 공기가 얼어 있어서 일종의 타임머신. 그러니까 순간이나마 저희가 그 과거 사람들이랑 같은 공기를 마실 수도 일단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작아서 마실 수는 없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고 그 이제 더 더웠을 때도 있고 또 더 추웠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는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기준치 이상으로 흐름에 어긋나게 하는 게 좀 문제일 것 같고, 혹시 문경수 탐험가님은 혹시 이렇게 빙하 있는데도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그 역할이 이제 그 두 분한테 좀 배우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한 이런 그 경각심들이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훨씬 이전부터 옆에 계신 방기성 센터장님께서도 관련 책들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오늘 처음 좀 뵙는 자리여서 팬심으로 제가 여기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지우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저랑 이제 뭐 호주도 같이 탐험 갔다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진짜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아까 이 작가님께서 이제 고기후를 연구하는 고기후 학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고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이렇게 몽골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공룡 발굴을 하러 간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재미났다라기보다 조금 이제 그 의아했던 건 뭐였냐면, 일단 공룡을 찾으려면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지층을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제 발굴이 될 텐데, 실제 몽골은 이제 그런 공룡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현생 동물의 그 뼈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뭐 거의 뭐 사람 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공룡학석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라고 봤는데, 그 위에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쨌든 사막이고 혹독한 환경이다 보니까 현생 동물의 그들이 죽어서 이렇게 흙에 덮여서, 물론 아직 화석은 안 됐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공룡을 발굴했다라고 되게 흥분해서 막 쫓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현생 동물의 사체였던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기후 변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알래스카 같은 곳들에도 이제 많이 가보게 되는데, 알래스카에 가서도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알래스카는 뭐 다른 북극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빙하지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곳들이 유명 관광지였죠. 막 크루즈를 타고 유빙이 떨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와 좋아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가보면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안내판을 하나씩 세워놨는데, 한 200년 전, 200년 전도 아니죠. 최근 몇십 년 전과 지금의 빙하에 얼마나 녹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안내판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뭐 정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북극권에 가면 툰드라라는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툰드라 지대에는 이제 영구 동토층이 원래 기본적으로 딱딱하게 이제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뭐 이누이트 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집이 정말 이렇게 가라앉아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이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뉴스로만 보는 기후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존을 너무 위협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그 마을이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부족민들이 만들어놨던 정말 문화와 그런 삶의 가치들이 이렇게 소멸되는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내도 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분명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는 이제 뭐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라는 얘기도 쓰고 있는데, 또 이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요인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정말 기후 위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오늘 좀 저도 이 두 분한테 좀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뒤에 또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문 대장님을 아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알래스카 이야기도 듣고 또 몽골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 저희 함께하는 상상유충 과학관 라이브예요. 그래서 저희 다음 회차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고기후에서 조금 더 이제 저희 쪽으로 다가와 보면, 특히 이런 기후 변화가 좀 폭발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그 작가님 말씀하신 급격한 상승을 보이게 된 시점이 주로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 시대라고 저희가 보통 크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요 산업혁명, 물론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또 기후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요 시대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 센터장님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좀 어떤 변화가 좀 급격하게 있었는지.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이제 이 기온 상승과 거의 비슷하게 증가해 나가고 있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작가님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혁명,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변화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1870년대부터입니다. 한 150년 정도 이제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250 ppm 정도였어요. 근데 작년 평균이죠. 이제 1년 다 지나놓고 평균 낸 것이 412 ppm이었고, 미해양대기청이 올해 5월에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420 ppm까지 올해 5월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그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1870년 이전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거의 없어요. 일자 아주 약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너무 급격하게 치솟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건 온실가스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갖다 덮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많을수록.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다면은 지구 기온이 영하 15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평균 기온이. 그게 있는 바람에 현재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는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고 있고, 즉 다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대기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대기 기온이 올라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빙하 녹고 뭐 동토지대 다 녹고, 그다음에 해수온도 상승하고 해수면 상승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수나 뭐 슈퍼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식량은 부족해지고 전염병, 이번 코로나19 같이 전염병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산화탄소 그거 증가하는 거 뭐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강의하러 다닐 때 우리 이 전 세계 평균이 한 390 ppm이었었어요 그때.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기후학을 강의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후 같이 강의하는 교수들끼리 만나서 400 ppm이 넘으면은 위험할 것이다 지구가. 근데 이제 400 ppm이 아니고 작년 평균이 41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후 전문가들은 10년이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죠. 10년이 지나면 앞으로 2030년이 넘어가면은 기후 이탈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도저히 이제 기후를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떤 우리가 이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현상이 발생하면 그게 다른 현상을 불러온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도저히 보지 못했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티핑 포인트가 언제냐, 이거는 뭐 기후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되게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2030년이면은 거의 인류가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3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기후변화 나랑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 상관이 있어요. 이제 저희 이제 한 8, 9년 뒤, 10년도 안 예, 그렇죠. 10년도 안 남은 시점이고, 이제 뭔가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문제점을 딱 짚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도 해 나가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단계별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후 변화가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고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다. 좀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조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면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봤지만 좀 진짜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나타날 수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일지 저희가 좀 그거를 좀 짚어보고, 또 그걸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가님께서 혹시 이제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 물론 예전에 있었던 사례도 좋고요, 또는 이제 좀 예견되는 사례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건 결국은 어떤 형식의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크냐 하면 굶을 확률이 커요. 식량 문제가 될 거예요. 옛날에 이제 역사책, 지금은 고기후학 하시는 분들이, 고기후학이 아니라 이제 역사학자들하고 화산학자들하고 기후학자들이 연구를 같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뭐 17세기, 16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보면,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인구가 전 세계 그 유럽의 인구가 팍 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줄었지? 그러면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근데 그때 무슨 뭐 특이한 전쟁이나 이런 게 있기는 있었지만 인구가 이렇게 줄을 정도로 전쟁이 있지는 않았어.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식량 가격표가 있었던 거예요. 식량 가격표를 보니까 식량 값이 엄청 올라갔어. 그러면 식량 값이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식량의 전체 양이 줄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식량의 전체 양이 왜 줄었을까? 또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 전년도에 또는 그 몇 달 전에 저기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쪽에 그러니까 조산대라고 있어요. 화산이 많이 생기는데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 화산이 터지면 사람들이 막 용암 나오고 뭐 불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화산재예요. 그러니까 화산재는 아주 작고 가볍고 여기에 이제 에어로졸 형태의 것들도 있거든요. 얘가 이제 그 화산재가 너무 가벼우니까 공기 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대륙권 그 밑에까지 이렇게 가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구가 화산재로 한 겹 이렇게 덮여진 거하고 같아요. 같으면 당연히 태양에서 오는 빛이 여기 땅까지 많이 못 오겠죠. 아주 적은 양이 그 못 오고 막혀요. 그러면 태양빛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기온이 올라가서 난리라는데 그럼 화산이 터지면 좋겠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뭐냐? 햇빛의 양이 줄어들면 지상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곡식의 대부분이 뭐 벼, 밀 이런 그 식물들은 햇빛이 풍족해야 그 광합성을 해서 그 곡식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약간의 딜레이가 있거나 또는 그렇게 있기는 있었는데 그 전에는 역사 따로, 그러니까 사람들 죽은 것 따로, 그다음에 식량값 따로, 화산 터진 거 따로를 생각했다가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게 뭔가, 이게 기후변화로든 또는 무엇이로든 어떤 상태로든 자연재해가 오면 결국은 생물이 죽는 이유는 하나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간도 동물이고 종속 영양 생물이야. 스스로 이 양분을 만들 수가 없어. 먹어야 돼. 누군가를. 누군가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하여튼 뭔가를 먹어야 돼요. 뭔가 식물을 먹든 동물을 먹든. 그런데 어쨌든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어떤 인간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큰 재해가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그 가깝게 탁 다가오는 건 결국은 먹는 것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디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비료도 더 좋은 걸 만들기 때문에 식량의 생산량은 가면 갈수록 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이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는 거는 자연적으로 보나 인간의 활동으로 보나 결국은 재분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분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량의 값이 비싸져도 돈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거 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식량의 수확량이 적어져서 이 식량 값이 비싸지면 결국은 누가 먼저 못 먹게 되겠어요. 약한 사람들이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모든 어떤 사회나 이런 조직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위기가 주어지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질문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걸 꼭 모아요. 식량하고 물. 식량하고 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동을 잘하는 나라일수록 그 문제가 끝에 갈 때까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오면 그제서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근데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아요. 예, 비관적이진 않고 인간이 사실은 그 적응을 상당히 잘하는 동물이에요. 적응을 상당히 잘하는 동물이고 그다음에 머리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저는 문제는 그 식량의 문제로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아까 이제 화산재가 사실 햇빛을 막아서 광합성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작년에 그 호주에서 거의 2달 가까이 화재가 심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화재에 의한 그런 연기들도
당연히 있죠. 아, 예. 거의 비싸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식량값이 비싸졌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호주하고 탐버러 화산, 작가님이 말씀하신 네. 건 1815년 탐버러 화산이 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 네. 대형 산불이 이 어디까지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오염 물질인데 이 탐버러 화산 같은 경우는 황산재가 거의 성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게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이거는 대개 오염 물질로 해갖고 네. 이런 남반부 저 아르헨티나 여기까지 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주 같은 데는 물론 작년은 굉장히 그 오랜 동안의 가뭄, 그 다음에 이제 고온 현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해갖고 아주 엄청 비극이었죠. 작년 초까지. 그 위에 한파가 들어가면서 식량 생산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량이라는 거는요, 기후변에 제일 민감한 게 식량입니다. 춥거나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가물거나 당장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채소값, 식량값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주부님들은 다 그래요. 전 세계 지금 식량 가격이 15개월째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외국에서는 에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기후가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작가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는요 진짜 이거는 기후변화는요 제가 저번에 경북 지역의 교육장님들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장님들은 지금 이제 연세가 60세 가까이 되셨는데 각 교육 청량군이든 하여튼 청량군은 충남이 있군요. 하여튼 구미시든 어디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27분이 교육장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육장님들 인식으로 기후변화를 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1학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쟤들이 15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기후변화가 어떻게 심각하게 올 것인가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식량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살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27%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다 밀가루는 거의 콩 이런 건 다 100%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만일 정말 우리가 수입해오는 나라들이 2010년처럼 식량 수출 국가들에서 식량을 수출 중단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기후변화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나라는 괜찮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후 공평, 기후 정의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나라들과 못 사는 사람들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같이 전 세계에서 10등권 내로 잘 사는 나라들은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하려고 노력은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일 같지 않거든요. 선생님들 다 그래요. 물어보면. 그게 무슨 기후변화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부자 나라들이 지금까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저 가난한 나라들은 다 죽어요, 지금. 엄청난 태풍, 엄청난 홍수, 엄청난 가뭄, 폭염으로. 근데 그 나라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요, 다. 저 IT 같은 나라는 11년 전에 그 지진 나갔는데 안직도 복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애들이 흙으로 빚어갖고 케이크를 만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정의가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기후악당 국가거든요. 세계 4대 기후악당.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무진장 세계에서 경제력은 11위, 12위라는 나라가 7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들에게 석탄 발전소 막 수출하고 있고 굉장히 더티한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반성하지 않으면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 쟤들 30살, 40살 되면요. 아직 우리나라도 다 엉망돼요. 지금 당장 크라이밋 센터를 해서 2030년에 저 인천공항, 국회의사당, 여의도, 수도권에 거의 모든 땅이 다 물에 잠긴다 그랬어요. 예측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물론 잠기는 날이 몇 년 동안 잠기는 건 아니겠죠. 일시적이겠지만 물난이라는 집에 가서 물이 한번 다 잠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 건져요. 근데 그런 비극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39.8도가 채운데 서울이 홍천이 41도. 제가 보기엔 10년 안에 50도 가까이 갈 거예요. 50도 가까이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 유럽같이 의사들 많고 잘 사는 나라도
몇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40도, 48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가 자꾸 우리가 너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응도 약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욕먹는 게 뭐예요? 기후변화에 대응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G7, 포지7인가요? 그거, 피포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했던 거, 그 앞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 때 하나같이 했던 게 뭐예요?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얼마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데 대한민국은 안 세워요. 오랜만에 세우겠다. 그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해,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나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걸 안 보고 죽겠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못 볼 걸 보고 죽을 거예요. 정말. 제 집사람은 기후변화에서 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며느리 보고 애 낳지 말라래요. 널 애 낳아봐야 쟤들 클 때는 한국 못 산다. 식량도 없고 자원도 없고. 죄송합니다. 너무 초등학생.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냥 맨날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뭐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아요. 두고 보세요. 10년 이내 엄청난, 작년에 얼마나 홍수가 졌어요. 많이 죽었어요. 전라도 가보세요. 서울 북쪽 가보세요. 2,000mm 왔어요. 우리나라 1년에 1,300mm 오는데 며칠 동안에. 안 당하는 사람들, 부자들,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가난하고 집 떠내려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후변화하고요, 날씨는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만 죽어요. 거긴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어요. 무슨 공정이 있어요? 부자들이 정부에서 너 뭘 떠내려갔다 뭐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전 세계 막 16살짜리 그 스웨덴 처녀의 그 누구야 툰베리 같이 길거리 나서서, 저는 중학생들 학교 가갖고 강의할 때 그래. 니들이 금요일날 오후에는 학교 나가지 말고 피켓 들고 나가라. 길거리로 나가갖고 지금 어른들이 잘못하는 건 다 우리 때 와갖고 우리가 다 덤태기 쓴다. 우리 미래가 어디 있느냐. 당신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미래를 갖다 다 희생하지 않았느냐. 니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 니들 세대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이 정치인들, 정말 이 지자체에 있는 이 공무원분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어느 날 세월호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런 일, 어느 날 불이 다 타니까 아이고, 전부 그러잖아요. 그죠? 지내놓고 나면 미래에 올 걸 대비 하나도 안 하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갖고 어린애들 크다가 걔들 다 물에 빠져 죽고, 더위에 다 그냥 폭염에 다 죽고, 슈퍼 태풍 올려갖고 수천 명 죽고, 이제 그러고 나서 왜 이러지? 소용없다는 거죠. 너무 과격했네요. 그러니까 저 약간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작년에 호주에 이제 대형 산불이 났던 그 지역에서 그 앵무새를 연구하는 그 생태학자였는데, 그 정말 폐허가 된 그 다 재만 남은 거기에 가서 그 어쨌든 뭐 생물은 전혀 안 보이겠죠. 근데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그 나무 밑둥을 만지면서 내가 아는 나무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호주에 가면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레이트 베어 리프트라는 그런 산호 군락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산호들도 정말 다 백화 현상이 되어갖고 다 하얗게 변한 걸 보고서 정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하다가 과학자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 걸 볼 때 좀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이게 단순히 그냥 기온이 좀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과 미래를 정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그 기후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만큼 저희가 진짜 좀 긴급하고 이게 심각성을 꼭 알아야 되는 문제고 또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아까 말했지만 그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가장 나타나기도 쉬운,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1도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식량, 저희가 정말 밀접한 문제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다른 과학자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썼는데 식물이 되게 민감해서 막 1도만 올라도 줄기 성장에 힘을 쓰느라 열매를 많이 맺지 그렇죠. 못하는 네, 문제도 네.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지도도 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구의 사과가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대구는 체리 쪽이고 사과는 다 강원도 쪽에 올라가 있고 예. 그래서 왜 가끔 이렇게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뭐 대구 식당 같은 데에서 바나나가 열려가지고 그런 이슈가 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막 또 이제 명태가 잡히지 않는다든지 러시아에 가서 잡아온다든지 막 이제 그리고 뭐 정말 막 쏟아지는 폭우 또 끊이지 않는 막 그 폭서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게 그 아까 말했지만 이제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하긴 하는데 정말 이게 좀 이렇게 틀릴 때도 많고 또 예측을 하기 힘들다고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럼 기후 변화는 조금 예측이 그만큼 어려운 그러니까 기후나 날씨가 변하는 게 조금 예측하기 힘든 건지 그거를 좀 살짝 저희가 좀 짚고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혹시 센터장님 이런 기후 변화를 예측할 때 뭐 좀 저희가 뭐 자료라든지 그런 거는 좀 그리고 또 분석 방법이라든지 좀 그런 거는 좀 어떤 걸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기후변화에 관련된 건 IPCC라고 있어요. 여기에 전 세계에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보고서가 실은 이제 거의 뭐 기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블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2015년에 발표를 했고요. 이제 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이제 뭐냐면 전 세계 기후학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후 과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국립기상과학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기후 이제 부산에 있는 이런데, 그다음에 각 대학 이제 기후학과 교수들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을 하죠. 다양한 방법. 그러면 예측을 할 때, 자 이제 지금까지 기후 변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 가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작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70에서 한 75%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증가해 나갈 것이냐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다음 메탄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메탄이니까 그럼 거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그냥 현재 같이 그냥 이산화탄소 배출하며 사는 그런 경우, 이제 그거보다 뭐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제 가장 최상이 엄청나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이산화탄소를 거의 줄이지 않고 지금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처럼 2030년에는 지금보다 50%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2050년간 넷제로란 말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 산업체, 자동차, 우리 밥 먹는데 모든 이 모든 게 다 이산화탄소예요. 배출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서부터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 거의 9배 이상, 지금까지 10개를 갖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면 9개 이상을 줄여야 돼요. 현재 기술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를 갖다 스포감하고 예측을 해요. 하나, 두 번째 역학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후학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기후 같은 데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뭐 진짜 몇 억 년 전까지도 되게 기후가 어땠다는 거를 추론을 해내잖아요. 그때 몇 대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개 이 당시 이 정도까지 갔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과 마찬가지로 미래도 거의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론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는 기관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마다 다 틀려요. 그거는 예측하는 것이. 어떤 쪽으로 갖다 더 크게 내가 가중치를 줬냐에 따라 전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IPCC가 예측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기후 변화에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경같이 이렇게 읽는다, 올해 발표가 된다. 근데 이미
2015년에 발표했던 것도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올해 발표하는 걸 갖다 저 미리 기상청 우리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거기 제출할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걸 제출하는 걸 올해 초에 발표를 했어요. 4월에. 그 자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다음에 세기말에 가면 2014년에 비해서 7도가 상승한다. 7도가. 그러면요, 2014년까지 이미 1870년에 비해서 1.5도 이상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기말에 가면 몇 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1870년에 비해서 8.5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8.5도라는 게 어떤 정도냐 하면은 6천만 년 전에 에오세라고 있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더웠어요. 8도, 지금보다 8도가 높았어요. 그때 대멸종이 일어났어요. 생물 대멸종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서부터 진짜 대한민국 죽어라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세기말에 그래도 2.6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세기말에 가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줄였을 때 4.1도 상승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후학자들은 2도 넘으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기준으로 해서 2도가 넘으면은 기후 이탈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지금 줄여도요, 최소한 반 이상은 100년 이후까지 남아요. 대기 중에. 다른 온실가스 더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줄여도 이미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후변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자꾸 기후변화로 줄이자고 난리를 치느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후손들이에요. 당장 우리 세대 때는 더 나빠지겠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는 걸 막자는 거죠. 그럼 4.6도까지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진장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4.6도까지 상승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들 세대 때는 엄청난 기후재앙에 시달릴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그렇게도 하자는 거죠. 그렇게도 해야만 정말 멸종사태까지 안 간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물종이라는 건요, 옛날에 대량 멸종이라는 게 1년, 2년에 변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기후변화가 완만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하나가 해성야수 뚝 떨어졌더라 하더라도 대멸종까지 가는데 150만 년에서 200만 년이 걸렸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겨우 몇 년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진짜 이렇게 치솟아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천장을 뚫고 간다는 거예요, 인전. 그러면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대량 멸종 사태가 온다는 거죠. 그 세계 자연기금 같은 작년에 발표했던 게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자연 생태계, 그러니까 동물들의 67% 개체가 사라졌다 그랬거든요. 그럼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IPCC도 듣고 이제 조금 그 과거랑 미래 얘기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살짝 쉬어가는 질문으로 혹시 작가님께서는 그냥 나 기후 변화가 그래도 그러니까 좀 오랜 기간이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전이랑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라고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일단 첫째로 아까 처음에 그 빙하 말 했었잖아요. 제가 1992년도에 프랑스에서 살았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 보면 그 샤모니의 그 빙하가 보였었거든요. 놀러 가면 이제 샤모니 그 빙하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기보다 밑에가 이만큼 녹아서 없어져 가지고 빙하가 없어요, 거기 지금. 그래서 2018년도에 거의 그러니까 27년 만에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고, 그다음에 제가 그 보현산 근처에서 살았었어요. 보현산 1.8m 광학망원경,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영구용 망원경 있는 그 밑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동네의 주요 그게 사과였어요. 지금 사과 없어요, 거기. 사과 아까 말했다시피 다 저기로 가고. 이게 이제 그 나이가 15살 이렇게면은 상관없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변화가 이제 저한테는 그대로 다 경험으로 다 축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우리 오늘의 주제가 기후변화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북극곰이 죽고 뭐 얼음이 녹고 어디가 이제 투발루가 사라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광산의 카나리아 같은 건 거예요. 옛날에 기계가 좋지 않을 때 광부들이 그 독가스가 나왔을 때 그 독가스, 그러니까 사람 크잖아요. 그러니까 독가스가 밑에서 원래 무거워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올라오니까 이거 코까지 올 때까지 몰라요. 가스가 있는지. 그러다 코까지 올라오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몸집이 작은 새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새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으면 얘가 이제 몸집이 작고 그러니까 독가스가 왔을 때 먼저 얘가 기절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여기 어디선가 가스가 누출돼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수면이 높아져서 살 곳을 잃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카나리아처럼 우리한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나에게 문제라는 거지. 지구는 하나고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문제라고 그게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나한테 와요. 그 시간이 늦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걸 생각한 지 거의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돼서 책도 이제 작년에 쓰고 그러면서 책도 쓰기 전에 4년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냉장고의 냉매가 아주 효과 좋은 온실가스예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지수가 1이거든요. 그런데 냉매로 사용하는 그 냉매가스는 많이 넘어요. 많이 넘어. 엄청나게 센 이제 온실가스 역할을 하죠. 그래서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그런 것들을 폐기 처분할 때는 원래 그걸 막 뜯기 전에 그 냉매 포집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냉매를 싹 포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들 잘 하지 않죠. 뭔가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뜯다가 보면 그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새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 에어컨은 왜 냉매가 막 자주 새잖아요. 그래서 막 채워 넣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 2018년 3월 달에 우리 집에 27년 동안 쓰던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냉장고를 보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기후 변화를 생각할 때 현대적인 의미의 기후변화의 정의는 기후변화가 왜 생긴다고 보느냐 하면은 이 대기 중에 대기 조성이 바뀌어서 생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대기 조성이 결국은 뭐 산소의 양은 많을수록 뭐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죽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그 어떤 가스를 대기 중에 추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데 마침 냉장고가 고장났네. 그러면 나는 아예 냉장고를 들이지 말자.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냉장고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여름을 3번, 4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어. 근데 이게 매우 상징적인 건데요. 뭐냐면 아까 이제 식량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 중에 큰 거가 식량 보관이에요. 식량 다루기.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 그다음에 슈퍼에서 가면 살 수 있는 뭐 햇반이랄지 뭐랄지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라면이랄지 그런 걸 만드는 데는 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도록 돼요. 탄소가 배출이 돼요. 그러면 이왕 탄소가 그렇게 식량을 만들 때 배출이 됐으면 그것을 인간이 다 먹어야 인간이 가장 효율 좋은 이 연소 기관이거든요.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버리게 되면 결국은 만드느라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조성에 변화를 줬는데 그건 무용지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각 가정마다 보면 냉장고가 요즘은 한 대는 우리 집처럼 한 대 있는 집은 없고요. 뭐 3대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식량이 과연 진짜 꺼내 먹으려고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리기 직전에 들렀다 가는 것인지 많이 질리죠? 왜 웃으세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유 경제 개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30이 다 돼서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갔고 우리 집에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이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는 방법은 냉장고를 쓰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냉장고를 쓰지 않고 있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세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 네. 그래서 아니 냉장고가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없이 살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기도 그쵸. 쓰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미안하지만 뭐 쓸 수밖에 없어 막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런 걸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고 네. 저희가 이따도 조금 이때 실생활 그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문경수 대장님도 궁금해요. 네. 이제 여러 곳을 많이 가보셨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가봤는데 지금 갔을 때 달라진 곳이 혹시나 있을지 또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사진으로 봐가지고 실제로 어른이 돼서 진짜 여기를 탐험하러 갔는데 어릴 때 봤던 사진하고 너무 달라진 곳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혹시 뭐 탐험하시면서 조금 느끼신 거나 보신 게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사실 탐험을 하면은 주로 이제 오지 위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면 금방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호주 북부 거기는 어쨌든 적도 부분에 가까운 지역인데 사실 그 지역은 사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암석이나 화석들도 아주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하라고 하는 곳인데 한 번은 정말 전혀 아마 호주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이었는데 한 번은 탐험을 갔다가 하루 저녁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하루 저녁 비로 그 주변이 다 플러딩이 돼갖고 저희가 일주일을 같이 쓴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뭐 모든 곳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정말 방법이 없어서 첫날, 둘째 날은 막 대책 회의를 하고 막 되게 좀 그랬는데 한 3일째쯤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같이 갔던 과학자들이 더 이상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놓고 더 그냥 본인 내면도 좀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좀 뭐 이렇게 노트에 뭐 느꼈던 감정을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일화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까이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주도 남쪽에 가면 삼방산이라고 아주 우리가 유채꽃이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용머리 해안이라는 해안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뭐 해녀 삼촌들이 마시는 것도 주시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사실 용머리한 산책로가 1980년대 초반에 처음 탐방로를 개설했을 때, 그때 해수면의 높이랑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용머리안 자체가 이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파도에 의해서 침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도가 깎고 내리니까 절벽이 아주 막 기염절벽처럼 멋있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멋있는 지형의 모습이 결국 이렇게 자연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고 계속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당신들이 좀 경각심을 느껴야 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용머리안 옆에 가면 황우지 해변이라는 해안가가 있어요. 근데 그 해안가가 거의 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를 대표하는 검은 모래의 해수욕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곳인데 그 앞에다가 한 20년쯤 전에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방파제를 딱 200m 정도 준설을 했는데 그게 생기자마자 거의 1년 만에 해수욕장의 모래가 반이 유실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 자연의 흐름을 되게 거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파도가 막 웅장하게 움직이고 막 해류가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자연의 변화 흐름은 정말 미세한 것 같아요. 미세한데 미세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어느만큼 조금만 개입을 해도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연은 꾸준히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런 단서가 있으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앞으로 정말 그 자연이 보낸 미세한 신호를 얼마나 좀 빨리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센터장님 작가님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이 행성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